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는 평일에 바빠서 못했던 일들을 이 주말에 몰아서 하고는 하죠. 아니면은 밖에 이제 좀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간다거나. 참 요즘에는 저녁엔 좀 선선하지만 그래도 낮에는 바람 맞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밖을 돌아다니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도 주말에 좀 이제 계획했던 일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하나하나씩 해 나가거든요. 근데 항상 반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좀 이따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결국 놓치게 된다? 그러면은 다음에 하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계획했던 일을 모두 다 하면은 이렇게 좋겠지만 주말이잖아요. 나중에 하면 되죠. 그거 안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혹시나 주말에 이제 딱 계획했던 거를 모두 다 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존경합니다.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또 주말이 가고 이렇게 월요일이 오는데,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6번째 시간인데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7월 1일, 로테가 병든 사람에게 어떤 존재일지는 내 가련한 가슴에서 직접 느낄 수 있다. 이 가슴은 병상에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보다 더 심하게 앓고 있으니까. 그녀는 며칠 동안 시내에 사는 한 성실한 부인 집에서 보낼 예정이다.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그 부인은 임종이 가까운데 생의 마지막 시간을 로테가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나는 지난주에 로테와 함께 작은 마을의 목사를 방문했다. 그 마을은 산자락에서 옆으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우리는 4시경 그곳에 당도했다. 로테는 둘째 여동생을 데리고 갔다. 우리가 키 큰 호두나무 2그루의 그늘에 덮인 목사관 앞마당에 들어섰을 때, 그 선량한 노인은 현관문 앞에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노인은 로테를 보자 새로 기운을 얻은 듯 마디가 있는 지팡이도 잊은 채 벌떡 일어나 걸어나와 그녀를 맞이하려고 했다. 로테는 달려가 옆에 앉으면서 노인을 애써 의자에 앉히고 아버지의 심심한 안부를 전하고 노인의 막내뚱이 냄새나고 지저분한 차림에 은석 바지를 보듬었다.
그녀가 노인을 대하는 모습을 내가 봤어야 하는데 가는 귀가 먹은 노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 젊고 건장한 사람들이 느닷없이 죽은 얘기를 꺼내면서 카를스바트 온천의 효험이 아주 좋은데 오는 여름에 노인이 그곳에 가기로 한 것은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칭찬하는 것이며 노인이 지난번에 뵈었을 때보다 한결 더 건강하고 원기 있어 보인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나는 목사 부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노인은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 나는 우리에게 기분 좋게 그늘을 드리워주는 아름다운 호두나무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노인이 조금 힘들어하면서도 노인의 내력을 얘기해주기 시작했다. 저 늙은 호두나무를 누가 심었는지 우린 몰라. 아무개 목사님이 심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목사님이 심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저 뒤쪽에 수령이 적은 나무는 내 아내와 나이가 같아. 오는 10월이면 50살이 되지. 아내가 저녁 무렵에 태어났는데 장인께서 바로 그날 아침에 심으셨다고 하네. 장인께서는 내 전임자셨는데 이 나무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네. 나도 그분 못지않게 이 나무를 좋아해.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내가 27년 전 처음 이 나무를 마당에 들어섰을 때 아내는 이 나무 아래 통나무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지. 이 대목에서 로테가 노인의 딸에 대해 물었다. 딸은 슈미트 씨와 함께 들에서 일하는 일꾼들한테 갔다는 것이다. 노인이 하던 이야기를 이어갔다. 전임자가 자기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게다가 그의 딸까지 자기를 좋아했으며 처음에는 장인의 부목사가 되었다가 나중에 후계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노인의 얘기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목사의 딸이 앞에서 언급한 슈미트 씨와 함께 정원을 가로질러 왔다. 딸은 진심으로 따뜻하게 로테를 반겨주었다. 그녀가 적잖이 내 마음에 들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행동이 재빠르고 몸매가 튼실한 갈색머리 아가씨가 잠시나마 이런 시골에서는 괜찮은 말상대가 됨직했다. 그녀의 애인은 섬세하지만 말수가 적은 사람으로 로테가 거듭해서 끌어들이는데도 대화에 끼지 않았다. 그가 의사표현을 않는 것이 사고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고집과 언짢은 기분 때문임이 그의 표정에서 드러나 나는 기분이 매우 상했다. 이런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나중에 너무나 분명해졌다. 딸 프리데리케와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갔고 그녀는 로테 그리고 가끔 나와 나란히 걷게 되었다. 그러자 원래도 갈색을 띤 슈미트의 안색이 눈에 띄게 어두워져서 로테가 결국 틈을 타 내 소매자락을 잡아당기곤 내가 프리데리케를 너무 곰살궂게 대한다고 넌지시 주의를 주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괴롭히는 일보다 내게 더 불쾌한 것은 없다. 젊은이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온갖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의 개화기에 서로 얼굴을 찡그리며 이 짧은 황금기를 망쳐버리고선 그렇게 허비한 것을 벌충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것이 제일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저녁 무렵 목사관으로 돌아와 탁자에 앉아 우유를 마셨다. 화재가 이 세상의 즐거움과 고통으로 바뀌는 것을 기회 삼아 나는 심술이란 것을 진심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인간은 좋은 날은 너무 적은 반면 나쁜 날은 너무 많다고 자주 한탄합니다만 제 생각엔 이 한탄은 되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을 즐긴다면 불행이 닥치더라도 견뎌낼 힘을 충분히 갖게 될 것입니다. 목사의 부인이 대꾸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기분을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걸요. 몸이 얼마나 많이 좌우한다고요. 건강하지 않으면 어딜 가나 편치 않는 걸요. 나는 부인의 말이 옳다고 시인하고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심술을 병으로 간주하고 치료할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자는 겁니다. 로테가 말했다. 괜찮은 생각인데요. 적어도 저는 많은 것이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지요. 무슨 일로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것 같으면 저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 정원을 거닐며 무곡을 두어 곡 부릅니다. 그러면 기분이 말짱해지곤 해요. 내가 그 말을 받았다. 제가 하려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심술은 속성상 게으름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게으름의 한 종류이니까요. 게을러지기가 쉬운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일단 용기를 내 마음을 다잡기만 하면 일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우리는 활동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되지요. 프리데리케는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었으나 젊은 친구는 내게 이의를 제기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데 제일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감정이라는 이야기였다. 내가 이렇게 대꾸했다. 여기서 문제되는 건 불쾌감인데 누구나 떨쳐버리고 싶어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자기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병든 사람은 틀림없이 의사는 죄다 찾아다니며 묻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면 제 아무리 싫더라도 포기하라는 것은 포기하고 쓰디쓴 약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 훌륭한 노인이 우리 대화에 끼려고 귀를 쫑긋 세워 애써 들으려는 모습을 보곤 목소리를 높여 그분을 향해 말했다. 수많은 악덕을 경계하는 설교는 있지만 설교단에서 심술을 경계했다는 말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그런 설교는 도시의 목사가 해야 돼. 농부들은 불쾌할 일이 별로 없거든. 하지만 그런 설교가 해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겠군. 적어도 목사 자신의 아내나 우리 관리관님에게는 도움이 될 거야.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고 노인도 통쾌하게 웃다가
사례가 들어 기침을 쏟아냈다. 그 바람에 우리 대화가 한동안 중단되었다. 이윽고 젊은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은 심술을 악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자기 자신과 이웃을 해롭게 하는 것을 악덕이라 불러 마땅하다면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각자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음미할 수 있는 즐거움마저 빼앗아야 하겠습니까? 심술이 나는데 속이 깊어 그것을 숨기고 혼자 감당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즐거움을 망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 한번 대보세요. 그보다는 심술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비천함에 대한 내적인 언짢음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아닐까요? 이런 감정은 언제나 어리석은 허영심이 부추기는 시기심과 붙어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데도 행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면서 취하는 제스처를 보고 로테는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프리데리케의 눈에 맺힌 눈물방울에 자극을 받은 내가 말을 이었다. 남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힘을 그 사람 내부에서 싹 터나오는 소박한 기쁨을 빼앗는데 악용하는 자들은 화를 당해도 쌉니다. 그런 폭군의 질투 어린 불편한 심기가 망쳐버린 기쁨의 순간 자체는 세상에 그 어떤 선물이나 호의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마구 복받쳤다. 수많은 지난 일에 대한 회상이 내 영혼에 밀려와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그들이 기뻐하게 하고 그들의 행복을 함께함으로써 그 행복을 키워주는 것밖에 없다. 그들의 영혼이 애태우는 열정에 시달리고 근심 걱정으로 문드러질 때 한 방울이라도 진정제를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꽃처럼 한창 피어나는 시기에 제가 망가뜨린 한 여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여인이 지금 끔찍한 병에 걸려 생명이 꺼져가는 가련한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멍하게 천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창백한 이마에는 식은땀이 연이어 솟아나는데 저는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침대 앞에 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가진 재산과 능력,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마음속 깊이 불안에 떨며 그 죽어가는 여인에게 조금이나마 기력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바쳐도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도중에 내가 직접 겪었던 그런 장면의 기억이 걷잡을 수 없이 엄습했다. 나는 송수건을 꺼내 눈을 가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나를 향해 돌아가자고 외치는 로테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녀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모든 일에 너무 따뜻한 관심을 쏟는다고 얼마나 나무랬던가. 그러다간 망가질 테니 조심해야 한다고. 오 천사여, 당신을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
7월 6일 로테는 여전히 임종을 앞둔 부인 곁을 지키고 있다. 그녀는 언제나 변함이 없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반드시 옆에 있는 마음씨 착한 사람으로 그녀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고통을 덜어주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녀는 어제 저녁 마리아네와 어린 마렌과 함께 산책을 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중간에서 만나 함께 걸었다. 우리는 1시간 반쯤 걷고 난 후 시내를 향해 발길을 돌려 그 우물로 갔다. 그 우물은 내게 아주 소중한데 이제는 1000배나 더 소중하다. 로테는 담 위에 앉았고 우리는 그녀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 내 마음이 외롭기만 하던 시절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내가 중얼거렸다. 정다운 우물아, 그때 이후로 서늘한 내 곁에서 쉬지 않았어.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서둘러 지나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구나. 내가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말헨이 물 한 컵을 들고 분주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로테를 바라보며 내가 그녀에게 갖는 감정을 모조리 느꼈다. 그 사이 마렌이 물컵을 들고 다가왔다. 마리아네가 그것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자 꼬마가 아주 귀여운 표정을 지으며 외쳤다. 안 돼, 로테 언니. 언니가 먼저 마셔야 돼. 나는 꼬마의 말에 담긴 진정성과 다정함에 감동했고 그 감정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아이를 번쩍 들어 힘차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이가 즉각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다. 로테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셨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로테는 동생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말을 이었다. 마렌, 이리 온. 우물에서 깨끗한 물을 떠 얼른 씻어라. 얼른, 그럼 괜찮아질 거야. 나는 말뚝 박힌 듯 그 자리에 서서 아이가 열심히 고사리 손에 물을 묻혀 뺨을 문지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신통한 우물물이 더러운 것을 말끔히 씻어내주고 보기 흉한 수염이 생겨나는 치욕을 막아준다고 철석같이 믿는 듯했다. 로테가 그만 됐다고 해도 아이는 마치 부족한 것보다는 지나친 것이 효과가 더 좋다는 듯 열심히 계속 씻었다. 빌헬름, 내게 고백하지만 나는 이보다 더 경건한 마음으로 세례식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 로테가 계단을 올라왔을 때 나는 마음 같아서는 한 민족의 죄를 모두 씻어낸 예언자에게 하듯 그녀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싶었다. 저녁 때 흐뭇한 마음에 그 일을 어떤 남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다. 분별력이 있어 심성이 인간적이라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웬걸 전혀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다. 그는 로테가 매우 잘못했다고 말했다. 어린아이를 속여서는 안 된다. 그런 거짓말은 수많은 오류와 미신이 싹이 될 수 있으니 그것으로부터 아이를 일찌감치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때 그 사람이 일주일 전에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고 진실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즉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대하듯 어린아이를 대해야 한다는 진실 말이다. 우리가 즐거운 공상 속에서 비틀거리게 놓아둘 때 하느님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7월 8일 사람은 실로 어린아이 같다. 단 한 번 바라봐주는 눈길을 이리도 간절히 원하다니. 나는 정녕 어린아이다. 우리는 발하임으로 갔다. 여자들은 마차를 타고 갔다. 우리가 산책하는 동안 내가 믿는 바로는 로테의 까만 눈동자에서 내가 바보지, 이 바보를 용서해라. 너도 그 눈동자를 보아야 하는데. 간단히 요점만 말하자면 여자들이 마차에 탔고 마차 주위에 W라는 청년, 겔슈타트, 아우드란, 그리고 내가 서 있었다. 여자들이 마차 문을 사이에 두고 사내들과 잡담을 나누었다. 사내들은 다분히 가볍고 경박한 분위기를 풍겼다. 나는 로테의 눈동자를 찾았다. 맙소사. 그 눈동자는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옮겨 다니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나 마음을 다 바쳐 오로지 그녀만을 바라보는 나를 향하지는 않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안녕이라는 작별 인사를 되뇌고 또 되뇌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이윽고 마차가 우리 옆을 지나갔고 내 눈에는 눈물 한 방울이 맺혔다. 나는 떠나가는 로테를 눈으로 쫓았다. 기대 앉은 그녀의 머리 장식이 마차 문 밖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뭔가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 아, 나를 보려던 것일까? 사랑하는 친구야, 나는 아직도 이런 긴가민가함 속에서 떠돈다. 아마도 나를 뒤돌아보려던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으려 한다. 아마도. 잘 자라. 아, 난 정녕 어린애가 아닌가. 7월 10일 사람들 사이에서 로테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구는지 네가 직접 봐야 하는데. 심지어 내게 그녀가 마음에 드느냐고 물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더욱 그렇다, 마음에 든다. 나는 이 말이 죽도록 싫다. 로테가 오간과 감정을 가득 채워주지 않고 단지 마음에 들기만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란 말인가. 마음에 들다니. 최근에 어떤 사람이 내게 오시안이 마음에 드느냐고 물었다. 네. 사람의 감정, 본인의 감정이
상대방한테 영향을 주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갖게 되면 그 감정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항상 선한 그런 감정, 이로운 감정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조금 더 편안할 때, 좀 더 힘든 친구를 보듬어 보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물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참, 사람은 나이를 먹으나 안 먹으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에 따른 거는 분명히 있겠지만, 베르테르가 로테에게 느끼는 그 감정은 순수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었길 바라며,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